안녕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후암동에 있는 용산 도서관에 가서 우울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아하고 날카로운 철학적 진단, 피로사회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이 독일어로 지은 책이고 김태환이 옮겼습니다. 한병철 교수는 독일에서 철학, 독일 문학, 카톨릭 신학을 공부했고 피로사회를 통해 독일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가장 주목받는 문화 비평가입니다. 책을 한번 산책해 볼까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 인플루엔자의 대대적 확산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이미 그 시대를 졸업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등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경색성 질병이며 면역학적 타자의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따라서 타자의 부정성을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면역학적 기술로는 결코 다스려지지 않는다. 면역의 근본 특징은 부정성의 변증법이다. 면역학적 타자는 자아 속으로 침투하여 자아를 부정하려고 하는 부정분자이다. 자아는 타자의 이러한 부정성으로 인해 파멸하는데 이를 피하려면 자아편에서 타자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아의 면역학적 자기주장은 부정의 부정을 통해 관철되는 것이다. 자아는 타자의 부정성을 부정함으로써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한다. 면역학적 예방법, 즉 예방접종 역시 부정성의 변증법을 따른다. 이 경우 면역 반응을 촉발하기 위해 다만 타자의 파편만이 자아 속으로 투입된다. 그리하여 부정의 부정은 치명적 위험 없이 이루어진다. 면역 저항 체계가 타자와 직접 대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치명적일 수 있는 훨씬 더 큰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약간의 폭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질성의 실종은 우리가 부정성이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의 신경성 질환들 역시 그 나름의 변증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부정성의 변증법이 아니라
긍정성의 변증법이다. 그러한 질환은 긍정성의 과잉에서 비롯된 병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하나의 층위에서만큼은 연속성을 유지한다. 사회적 무의식 속에는 분명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다.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규율의 기술이나 금지라는 부정적 도식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된다. 생산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금지의 부정성은 그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성과 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 그렇다고 능력이 당위를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다. 성과 주체는 규율에 단련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는 규율 단계를 졸업한 것이다. 능력은 규율의 기술과 당위의 명령을 통해 도달한 생산성의 수준을 더욱 상승시킨다. 생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당위와 능력 사이에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 관계가 성립한다. 알랭 에랭베르는 오늘날의 인간형을 니체의 주권적 인간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자기 자신을 닮은 주권적 인간은 바야흐로 대중의 현실이 되려는 중이다. 주권적 인간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명할 수 있는 상위의 존재는 없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소속된다는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니체라면 대중의 현실이 되려고 하는 저 인간형을 가리켜 주권적 초인이 아니라 그저 노동만 하는 최후의 인간이라고 했을 것이다. 긍정성의 과잉 상태에 아무 대책도 없이 무력하게 내던져져 있는 새로운 인간형은 그 어떤 주권도 지니지 못한다.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물론 타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강조적 의미의 자아 개념은 여전히 면역학적 범주다. 그러나 우울증은 모든 면역학적 도식 바깥에 있다. 우울증은 성과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발한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일과 능력의 피로이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다.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내면화된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군인이다. 우울증은 긍정성의 과잉에 시달리는 사회의 질병으로서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간을 반영한다. 철학을 포함한 인류의 문화적 업적은 깊은 사색적 주의에 힘입은 것이다. 문화는 깊이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주의는 과잉주의에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가고 있다. 다양한 과업, 정보 원천과 처리 과정에서 빠르게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이러한 산만한 주의의 특징이다. 그것은 심심한 것에 대해 거의 참을성이 없는 까닭에 창조적 과정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저 깊은 심심함도 허용하지 못한다. 발터 베냐민은 깊은 심심함을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라고 부른 바 있다. 잠이 육체적 이완의 정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다. 단순한 분주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재생하고 가속화할 따름이다. 베냐민은 꿈의 새가 깃드는 이완과 시간의 둥지가 현대에 와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런 것을 짜지도 짓지도 않는다. 심심함이란 속에 가장 열정적이고 화려한 안감을 댄 따뜻한 잿빛 수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꿈꿀 때 이 수건으로 몸을 감싼다. 우리는 수건 안감의 아라베스크 무늬 속에서 안식한다. 이완의 소멸과 더불어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이 소실되고 귀 기울여 듣는 자의 공동체도 사라진다. 이 공동체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활동 공동체이다.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은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에 바탕을 둔다. 지나치게 활동적인 자에게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호모 사케르의 삶보다 더 벗겨진 것은 오늘의 삶이다. 호모 사케르는 본래 어떤 범죄로 인해 사회에서 추방당한 자를 뜻한다.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호모 사케르는 아감벤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생명이다. 강제 수용소의 유대인, 관타나모 수용소의 포로들, 신분 증명 서류가 없는 사람들, 무법의 공간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난민들, 산소 호흡기 묶인 채 간신히 연명만 하는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아감벤이 말하는 호모 사케르다. 후기 근대의 성과 사회가 우리 모두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환원시켜버린다면 사회의 변방이나 예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제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호모 사케르인 셈이다. 하지만 성과 사회의 호모 사케르는 절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특성이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죽지 않는 자들이다. 여기서 사케르라는 단어는 저주받은이 아니라 신성한을 의미한다. 신성한 것은 벌거벗은 생명 자체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되어야 한다. 성과 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다. 그것은 한트케가 피로에 대한 실론에서 분열적 피로라고 부른 바 있는 바로 그 피로다. 둘은 벌써 끝없이 서로에게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각자 자기에게 가장 고유한 피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피로가 아니었고, 이쪽에서는 나의 피로가, 저쪽에서는 너의 피로가 있는 꼴이었다. 이런 분열적 피로는 인간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다. 오직 자아만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나는 그녀에게 나는 너한테 지쳤어 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냥 지쳤어 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토록 심한 피로 때문에 우리에게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영혼이 다 타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피로는 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무 말 없이 필연적으로 폭력을 낳았다. 아마도 이러한 폭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직 타자를 일그러뜨리는 시선 속에서 뿐이었을 것이다. 한트케는 내재적 성격을 지닌 피로의 종교를 구상한다. 근본적 피로는 자아의 논리에 따른 개별적 고립화 경향을 해소하고 친족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한 박자가 일어나 하나의 화음을, 친근함을, 어떤 가족적 유대나 기능적 결속과도 무관한 이웃관계를 빚어낸다. 피로한 자는 또 다른 오르페우스로서 가장 사나운 동물들조차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마침내 피로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피로는 흩어져 있는 개개인을 하나의 박자 속에 어울리게 한다. 무위를 향해 영감을 불어넣는 저 오순절의 모임은 활동사회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 한트케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언제나 필요한 상태라고 상상한다. 그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필요한 자들의 사회이다. 오순절 사회가 미래 사회의 동의어라고 한다면 도래할 사회 또한 피로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옴기니 김태환은 책의 끝에 한병철은 시스템이 이상적인 자아가 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망으로 지탱되고 있다면 개개인이 그러한 욕망의 허구성에 대해 각성하는 데서 비로소 시스템의 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그는 우울증을 이 시대의 핵심적 질병으로 지목하고 그 배후에 성과사회의 압력이 놓여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고 합니다. 병의 진단은 나왔지만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타자의 강제가 인간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런 타자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모델이랍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배후에 놓인 성과사회의 압력은 단순한 외적 강제가 아니라
유혹의 형태를 취하며 오직 인간 자신의 욕망을 매개로 해서만 관철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과사회의 압력은 끝없는 성공을 향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개개인의 반성과 자각을 통해서만 물질칠 수 있답니다. 한병철의 예리한 시대 진단은 그러한 쉽지 않은 반성과 자각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 책이 고도로 발달한 성과사회의 한 복판에서 얻은 호응은 그의 제안이 고독한 메아리 이상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피로사회의 긴 산책을 마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